귀농을 하실 생각이시면 네네.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네, 친환경 그 이유는 유기농. 첫째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현재는 사실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판로도 아직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 뭐 수입 개방, 농산물 수입 개방이나 이런 거에 맞섰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를 봤을 때 친환경 유기농만이 살 길이고요. 네.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왜 유리하냐면은 기존에 그 농사를 짓던 오랫동안 짓던 분들은 그 과감하게 그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시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그리고 하셨다가도 관행농에 젖으셔서 다시 옛날 관행농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농 분야에 있어서 약간 틈새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기농 분야가. 그렇죠. 예. 정식이 형, 유기농이랍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귀촌을 원하시는 방향, 이제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네, 뭐 귀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농업을 바탕으로 한 귀촌이라면 방법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 친환경을 이용을 해서 네. 강소농,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염두를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소농이라는 거는 그 한자 뜻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농업 특성상 이렇게 뭐 대규모로 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평에서 1억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5,000평에서 8천만 원을 버시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서도 그 많은 수입을 올릴 수 네. 있는 거를 연구하시는 게 강소농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2차 가공, 그다음에 3차 유통 서비스업까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면은 네. 바로 강소농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을 기업이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많이 각광을 그렇죠, 받고 그렇죠. 있는데 귀농 귀촌인들한테는 마을 기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은 마을 기업에 관심이 없다가도 귀농 귀촌이 마을 기업이 잘 되면은 그 원래 그 마을에 있던 토호 세령 이런 분들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귀농 귀촌에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사에 관련된 거는 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에서 원주민들을 고용을 하거나 그럴 때도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동네에서도 인심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업을 확장하시고 나중에 판매하시기가 훨씬 용이해지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까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네. 사실 그러면 이제 귀농 귀촌 후에 이제 농업에 좀 전념하고 싶지 않다, 자신이 없다, 두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저 거예요. 같은 사람이요? 네, 네. 그렇다면 귀촌 후에 우리가 농업에 전념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거는 전원 생활을 그냥 일단 하시는 게 그 뭐 특별한 일 없이 네. 뭐 그러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만약에 시골에 가셔서도 자기 할 일을 찾으신다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가 활동하시거나 마을 심부름꾼, 그다음에 기업가, 교육자, 그다음에 사회 활동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 예술, 뭐 예를 들어서 회화나 이런 걸 네. 생각을 하시니까 뭐 두려워하시겠지만은 네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 쪽을 연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죠. 가구를 예. 또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공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에서 뭐 가구 작업실 하기에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죠. 힘들지만 네. 시골에서는 훨씬 더 용이한데요. 그 공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문적으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뭐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하겠지만 시골에서 어떠한 그 체험과 연계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목공 체험이나 그다음에 도자 체험이나 이렇게 간단한 걸 체험해 줄 수 있는 거는 네. 누구나 쉽게 금방 익히고 배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요. 도자기 굽고 이런 것도 체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시에서 쉽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만드신 가구를 판매도 하시나요?
예, 물론 처음에는 판매만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도시 분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체험을 하시게 하고 있죠. 체험하는까지요. 좀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예, 판매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사면 되나요? 예, 100% 인터넷으로 판매. 인터넷으로.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한번 구경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뭐 마을 심부름꾼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을 심부름꾼 같은 경우는 순수합니다. 마을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기업이라는 것도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무장이라는 건 이장 기존에 있던 이장하고는 약간 다른 제도거든요. 네. 이장님은 따로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심부름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데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을 신부님들이 가셔서 그런 걸 도와주시거나 이런 소소한 것까지 도와드리는 건데 사실은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월 얼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시게 되면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소한 심부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아주 그건 커다란 인접이 되는 딱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귀촌하신 다음에 네. 마을 심부름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 쪽으로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기존에 하셨던 네네. 거는 많이 하셨던 게 이제 대안학교를 네네네. 설립하시거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시골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거를 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어떤 학원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교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전공이 뭐 그쪽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전공이면은 방과후 수업으로 애들 이제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거나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나라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들이 이제 농산촌 유학센터라는 게 아주 뭐 저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소한데요. 뭔가요? 농산촌 유학센터. 그러니까 농촌으로 유학을 가라고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건가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농산촌 유학이라는 거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던 뭐 초등학교 네. 다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한 학기 네. 내지는 뭐 1년, 2년 정도를 그 시골에 있는 뭐 분교 조그만 학교들 있죠. 분교나 이런 네네. 아까 뭐 제가 전교생이 한 뭐 100명 미만인 그렇죠. 학교들. 네. 이제 그런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서 그 동네에서 뭐 한 6개월, 1년을 유학생활 하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뭐 그런 게 이제 농산촌 유학센터입니다. 참, 괜찮네요. 우리가 몰랐던 게 참 많았어요. 그래요.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키워서 제주로 보내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지방,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체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네. 해도 또 뭐 어디 산이고 들이고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도 잡고 여치도 잡고 뭐 정말 막 이거 정말요? 잡았는데 예. 그런 데서 하셨어요? 예, 왜요? 아닌가요? 예. 뭐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메뚜기도 네. 잡아서 친구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딱지도요. 저희는 종이를 접어서 했는데 요즘 애들은 사더라고요. 팔잖아요. 500원씩 주고 맞아. 그걸 사서 이 도박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농촌으로 유학을 간다. 정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강사님이 귀촌과 귀농을 꿈꾸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땅 사기와 집 짓기를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2탄에 사실 포커스는 이쪽으로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 사기와 집 짓기 이게 정말 힘든데 강사님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어떻게 수월하셨나요? 딱 보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딱 느낌이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골에 땅을 3번을 샀었고요. 네. 그다음에 집을 2번을 지었었거든요. 오. 네, 사실은 제가 뭐 그 공인 중개사도 아니고요. 네네.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그거 땅도 많이 보러 다녔고요. 네네. 땅에 대한 뭐 농지법이나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도 많이 받고 그다음 집 짓는 현장도 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예.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뭐 집 한 번 지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2번을 접었어도 전혀 심해 안 들었거든요. 직접 진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공사의 설계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죠. 그러니까 참여를 직접 하신 거네요. 예, 본인의 예. 의견을. 그리고 집 짓고 나서 나머지 이제 뭐 골조는 업자들이 졌지만은 그 이외에 외장이라든가 뭐 밖에 그 데크라든가 이런 공사는 다 제가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발품을 많이 팔아봐야.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예, 자기가 찾을 수 자기가 있어요. 살 곳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처음에 시골로 귀농 귀촌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땅을 3번을 사시고 집을 2번을 지셨다고 하셨으면은 첫 번째 집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다시 지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첫 번째 살던 데서 뭐 어쩔 수 없이 옮겨가게 됐거든요. 그 주변에 공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또 시골로 가서 생활할 마음이 좀 사라지죠. 그렇죠. 옆에 공장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배우고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시골 땅은 도시 땅하고 다른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전용 허가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용 허가요? 네, 일단 전용 허가가 나야 되는 건데 전용 허가를 또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용도 지역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용 허가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건 뭐냐면 시골의 거의 모든 땅은 다 농지죠. 그러니까 농사를 원래 지어야 되는 땅인데 네. 여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땅을 집을 질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 주시오 하고서 나라의 지자체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바뀌어주나요? 네,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골 땅 워낙 변수가 많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거가 허가가 나고 안 나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 지역과 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길, 뭐 네. 어디를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있나요? 용도 지역은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집을 질 때 아니면 땅을 살 때 네.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논이니까 집을 못 짓죠. 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밭은 집을 짓고 논은 집을 질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논이냐 밭이냐 임야냐 이거는 그게 바로 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목은 거의 상관이 없고요. 네.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 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크게 4가지로 나눠지지만은 시골 땅들은 거의 다가 농림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 중에서 관리 지역은 지금 농지지만은 나중에 전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 크게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네. 요 나눠지는 거는 이제 용적률과 그 건폐율만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다 그 땅들은 집을 나중에 허가를 원칙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이게 관리 지역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관리 들어가야겠네요. 지역이면 뭐 집을 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이제 허가 거기가 받기가 논이든 쉬우니까. 밭이든 뭐 그러니까 그 지목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목과 상관없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길은 뭔가요? 길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에 접해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맹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네. 그게 네네. 바로 그 길에 그 진입로가 길에 접해 있지가 않으면 바로 그 맹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딴 사람 땅을 밟고, 거쳐서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가 않죠. 이런 땅들 이제 맹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땅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길은 또 뭐냐면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부터 차량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km 또는 200km 문제가 아니라 네. 차량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느냐, 2시간 걸리느냐. 이게 가장 큰 요소죠. 그래요. 그게 어떤 게 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서울에서 네. 아무리 뭐 200km가 떨어져 있더라도 뭐 서울에서 차로 근처에 도속도로로 그 땅 근처까지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있다. 네. 진출림로가 5분 거리에 있다. 네. 이러면은 서울에서 100km 떨어져 있지만은 주변에 고속도로가 없어서 국도로만 막히는 길을 가야 되는 땅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땅인 거죠. 그런 거니까 좀 유념을 해서 그렇죠. 사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길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관리 지역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뉜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예. 따라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다른지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하고 생산 보존관리 지역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고 나머지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의미는 뭐냐면 네. 100평의 땅을 전용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100평이 다 짓고 나면 대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100평의 땅에 1층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40%인 계획관리 지역은 1층 바닥 면적을 4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산 보존 관리는 20%니까 20평 1층 면적. 그러니까 더 작아지네요? 더 크게는 못 짓죠. 오.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1층, 2층, 3층까지 다 뭐 예를 들어서 합친 면적이 네.
전체? 그래 전체 면적이 만약에 100%면은 100평을 지면은 다 3층까지 합쳐서 100평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할까 근데? 그건 이제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보다 더 어떤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해야 되는 지역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0평의 집에서 살고 싶다.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평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냥 100평을 땅을 산다고 그냥 100평을 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잘 그렇죠. 따져봐야 예. 그럼 된다. 한 300평 정도 사야지 한 100평 정도 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찌 되었던 네. 또 모르던 정보를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알려주신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농업진흥구역은 집 짓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지역 말고 네네. 또 한 가지로 농림 지역이죠. 네. 그럼 농림 지역은 크게 농업진흥구역하고 네네.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은 또 보존산지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농업만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국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규모 조금 거로 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농민들도 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못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농업보호구역은 사실은 농림지역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농업보호구역이니까 농림지역이니까 집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즉 303평까지는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건폐율 20%, 그 다음에 용적률 80%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역과 똑같은 거죠. 네, 이거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거 좀 제가 지금 복잡하죠? 막 급하게 많은 정보가 네.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막 좀 헷갈리고 하는데 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 그럴 있습니다.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다시 보기 네. 한번 해주시면서 그 밑에 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또 다음에 여쭤도 보고 또 네. 저희도 힘든하고 네. 일석이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땅 살 때 길과 도로도 잘 알아봐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주의할 걸 몇 가지만 조금 꼽아주실까요? 땅과 도로, 이제 길.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겠죠. 네. 시골 땅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붙어 있는 땅도 가치나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너무 많지만 네.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제가 시골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땅을 고를 때 너무 풍광을 따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풍경도 뭐 한 2, 3개월 살다 보면은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이런 네.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 바다가 쫙 일출이 네. 쫙 보이는 그 바닷가에 집을 짓고 싶어갖고 집을 정말 멋지게 졌대요. 네.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살았는데 6개월 지나신 다음에 우울증이 와갖고 아이고. 맨날 멍한 바다만 보니까 그 멋진 바다가 6개월 지나니까 허해지는 바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맞습니다.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풍광을 너무 따지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럼 뭘 좀 따져볼까요?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다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예. 개인적으로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골 땅은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신이 땅을 고를 때 적어도 두세 가지는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물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앞에 풍광이 뭐 산이 이렇게 쫙 펼쳐진 게 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식의 한 두세 가지 정도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있으면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집 주변에 우사가 있다던가 네. 아니면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철탑이 지나간다든가 요런 몇 가지 정도 장점과 단점 몇 가지만 가지시고 땅을 접근하시는 게 고르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뭐 모든 나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땅은 찾기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땅을 만약에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도 꼭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서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서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뭐 아파트 같은 거 거래하실 때도 등기부 등본은 꼭 띄워보시죠. 필수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시골 땅은 또 띄워보셔야 될 게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필수 그 서류인데요. 네네. 이 중에 등기부 등본은 이제 많이 띄워보시는 거 아실 네네네. 거고 토지대장은 등기부 등본을
이게 요약해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초본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땅의 거래 내역이 쭉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공시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뛰어보면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적도는 그 땅의 모양이나 이걸 이제 지도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거는 꼭 띄워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전에 일단은 땅을 볼 때 맨 먼저 띄워보셔야 될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네네. 네, 요거는 가장 필수 서류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서류. 여기에 모든 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용도 지역, 네. 길,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네. 아시는 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네. 안 띄신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 집, 자기네 땅을 집을 짓고 살려면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헬기를 타고 떨어져서 낙하산에서 떨어뜨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네요. 길이 없는 거죠. 아이고, 저런. 뭐 그렇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서류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땅을 이제 구입할 때 반드시 그렇죠.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땅 살 자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고비가 오죠. 네,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네. 집을 지을 때는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골조, 구조가 뭔가가 제일 중요하죠. 구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면은 이 벽체나 지붕이나 안에 들어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철근 뭐 제일 우리가 많이 짓는 집이 철근 콘크리트 조면은 그렇죠. 아파트. 그 벽이나 이걸 네네. 다 그걸로 짓는 거죠. 근데 네. 목조 주택이라 하면 그 벽이나 이런 구조를 나무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보통 뭐 안 따지시고 어떤 분들은 밖에 목재로 막 사이딩으로 돼 있으면 이게 네. 목조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랑은 그러니까 외양이 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요. 어떤 골조를 쓰고 그다음에 그 골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 집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사님네 집은 궁금하죠? 구조가 뭔가요? 네. 저희 집은 철근 콘크리트인가요? 네, 저걸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량 철골조 주택이라고요. 네. 예, 그걸로 졌습니다. 한번 집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더 눈으로.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또 집도 근데 우리가 또 지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저는 이런 집을 짓고 싶다 하면 전문가분들 네. 설계도 해주시고 이제 전문가들이 막 해주시는데 그것도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좋은 장점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 가장 많이 따지시는 분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평당가를 진짜 물어보죠. 내가 집을 지면 이거 그렇죠. 평당 평당 얼마에 얼마예요? 줬어. 그렇죠. 인테리어비 얼마예요? 뭐 이렇게. 뭐 네. 업자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집을 지실 때 업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업자를 보통 뭐 한 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이나 그렇죠, 네 팀을 그렇죠. 불러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평당 한 팀은 뭐 200만 원 준다, 300만 원 해준다, 4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중간 300만 원을 해주는 사람 선택 이렇게 무턱대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평당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거는 구조나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같고 그 안에 내장재나 뭐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를 얼마나 비싼 걸 쓰고 안에 재료를 얼마나 비싼 걸 쓰냐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재 그렇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마감재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 저 수도관이나 이런 거를 그냥 수제 파이프를 쓰면은 싸게 질 수 있지만 네.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 이런 걸 쓰면은 비싸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평당가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도 꼼꼼하게 뭐 타일로는 어떤 타일을 써서 네. 얼마짜리를 쓰고 거기에 인부는 며칠에 몇 명이 들어와서 붙으니까 인건비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어차피 견적을 내기 위해서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친구한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저 친구가 평당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게 또 있었네요.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어차피 우리 강사님 설계를 부탁하셨잖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꼼꼼하게 저희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어차피 건축 허가를 맡으려면 네네. 건축사 사무실 건축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분들이 건축사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져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져줘 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주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 집을 질 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네. 일반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평에 방은 몇 개 정도 대충 뭐 부엌은 좀 넓었으면 좋겠고 그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주시고 건축사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그거네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집은 전문가에게. 전문가, 네. 건축사에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지난 시간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또 은퇴 후에 이제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저는 강의하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먼저 뭐 가지시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어떤 삶의 형태를 좀 바꿔서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을 벗어나서 자기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귀농 귀촌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오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마음가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에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노하우를 살짝 얻어 주신다면 최고의 귀농 귀촌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